이상해요. 이건 지아가 쓴 감사 편지인데. 서연이 편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봉투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지아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병원에서 기증해 주신 분께 감사 편지 쓰라고 해서 썼는데 봉투 수신인 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증자 유족께 아버님 혹시.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 제 딸 혜린이요. 제가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지아야, 너는 할아버지 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20년 전의 마지막 선물을. 세상에는 우연이 아닌 운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그들이 남긴 사랑은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돌아옵니다. 편견과 소문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해철입니다. 올해 68인데요. 이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점 앞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요즘 들어 단골 손님들마저 뜸해졌거든요. 인터넷 서점 때문에 책 사러 오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서점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 순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꾸려나가던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순이는 7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었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간병하느라 서점 문을 자주 닫아야 했죠. 아내를 보내고 나서는 외아들 정우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올해 33인데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리곤 했거든요. 아버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우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재촉할 수 없었죠.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라도 들어와야 집안이 따뜻해질 텐데 그런 생각만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쯤 되니까 초등학생 몇 명이 학습 만화를 보러 왔다가 갔어요. 그 후로는 손님이 없었죠.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점 문이 열리더니 정우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 한 명과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말이에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우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데리고 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우야. 이분들은? 젊은 여자는 27, 8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제 시선을 끈 건 여자 옆에 서 있던 10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정우 뒤에 살짝 숨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른 모습이 참 앙증맞았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또렷한 눈매와 작은 코, 그리고 살짝 들어간 입꼬리까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김미영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욱 강렬한 기시감에 휩싸였어요. 20년 전 제게는 혜린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정우보다 3살 어린 딸이었죠. 혜린이는 1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비 오던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아이가 혜린이가 10살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영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버지, 사실은 정우가 주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 선생님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데 곧바로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소윤이에요.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미영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지금은 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잠깐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윤이를 보는 제 마음이 이상했거든요. 혜린이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소윤아, 책 구경해도 돼.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화책이 놓인 서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혜린이가 책을 읽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혜린이도 소윤이처럼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집중하곤 했었죠. 아버지, 어떠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선생님 괜찮으시죠? 저는 정우와 미영 선생님을 번갈아 보았어요.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분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영 선생님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미영 선생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소윤이가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을 것 같아요. 소윤이가 들고 온 건 빨간 모자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이 왔어요. 혜린이가 가장 좋아했던 동화가 바로 빨간 모자였거든요. 그날 저녁 정우가 서점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서연 선생님과 지아는 먼저 돌아갔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조용했죠. 정우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정우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뭔데? 서연이. 한서연 선생님이요. 중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일찍 잃으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아는 서연이가 혼자 키우는 딸이에요.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서점에서 만난 지아가 한서연 선생님의 친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우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미 함께 살 준비를 해뒀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서연이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너무 좁아요. 지아가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정우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같이 살겠다는 거야? 네, 아버지. 서연이도 동의했어요.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야, 정우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집에서 동거를 한다고?
정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요즘은 뭐가 어때서? 결혼도 안 하고 애까지 데리고 사는 게 말이 되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딸까지 데리고 살겠다니요. 아버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정우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살겠다는 거지. 제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급하게 달려와서 쟤를 붙잡았어요. 저는 정우의 팔에 기대어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정우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물을 떠왔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정우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 정우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순이와 연애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 해도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우가 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 제가 물었어요. 순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간은 제가 병실에서 간병했었는데 정우와 따로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혼자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야,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거야.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정우가 순이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순이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했던 거였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동안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아버지께도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한서연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오늘 처음 만나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아였어요. 그런데 정우야, 지아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요? 지아도 저를 좋아해요.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편하게 지내거든요. 정우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 아빠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교통사고였어요. 지아가 6살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어요. 혜린이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서연이가 혼자 지아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우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뭔가 불안했습니다. 지아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느꼈던 그 묘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혜린이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너무 강렬했거든요. 아버지, 일단 한 번 더 만나보세요. 서연이도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정우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만남으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지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아가 빨간 모자, 동화책을 들고 있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혜린이도 그 나이 때 똑같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과연 우연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우와 한서연 선생님,
그리고 지아를 1년간 함께 살아보자고 말했어요. 정말이세요, 아버지?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년 만이다. 그 기간 동안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순이의 유언도 있었고 정우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서연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과 지아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했고 아침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저와 정우가 좋아하는 메뉴를 미리 물어보고 영양까지 고려해서 음식을 만들었죠. 아버님, 아침 드세요. 서연이 상을 차려놓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런 아침 풍경이 없었거든요. 지아도 참 의젓했습니다. 서연이 바쁠 때는 설거지를 도와주고 자기 방도 스스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든 건 지아의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면 정말로 혜린이가 살아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특히 눈을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닮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아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해요? 지아가 연필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지아의 목소리가 혜린이와 똑같았거든요. 어디 보자. 저는 지아 옆에 앉아서 문제를 살펴봤어요. 수학 문제였는데 조금만 설명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 제가 천천히 설명해 주니까 지아가 금방 이해했어요. 와, 할아버지 정말 똑똑하세요. 지아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혜린이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 똑같이 웃어주곤 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연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지아가 참 착하네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지아도 아버님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겠다고 매일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지아가 예뻐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라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간절했나 봐요. 이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네 부녀회장 김순자 씨가 들어왔어요. 해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순자 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우 씨가 결혼도 안 하고 과부하고 사는 게 사실이에요? 김순자 씨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기분이 나빠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요. 과부 집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나 몰라. 김순자 씨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애까지 딸린 여자하고 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점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거든요. 김 여사,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삼가기는요. 솔직히 말해서 젊은 남자가 왜 그런 여자를 선택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김순자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좋은 처녀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 사지도 않으면서 들어와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말고요. 김순자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해철 씨가 왜 이래요?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나가세요.
결국 김순자 씨가 중얼거리며 서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동네 곳곳에서 비슷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서연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정해철 씨 며느리가 과부래요. 아이까지 딸려 있다던데. 요즘 젊은 것들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산다니까.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서점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어색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정우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정우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냥 무시해라.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제가 위로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서연과 지아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지아는 제게 혜린이를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서점 문을 일찍 닫고 시장에 갔어요. 지아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일 가게 앞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정해철이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아. 박미순이라는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저는 뒤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별한 여자라니까? 아이까지 데리고. 옆에 있던 최순덕 씨가 혀를 찼어요. 아들이 잘못되겠다, 진짜. 젊은 나이에 그런 짐을 지고 애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요즘 세상에 뭘 믿고. 여자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해철이도 외로우니까 그런 거겠지. 근데 체면은 생각 안 하나? 남의 딸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나중에 후회하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과일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서연에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오늘 학교에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거든요. 정우가 퇴근해서 돌아온 후에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지하 반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교장실에 몰려갔대요.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교사라면서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교장 선생님은 서연이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학부모들 반발이 심해서 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아는? 제가 물었어요. 지아도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아빠 없는 애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하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침대에 엎드려서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제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엄마가 혼났어요.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싸웠거든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들이었습니다. 지아야, 괜찮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제가 지아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서연과 지아를 받아들인 게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학부모들의 항의, 아이들의 놀림까지 이 모든 게 제가 결정한 일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지아를 정말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아도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고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과부, 남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식탁에서 저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나가는 게 좋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 오빠한테도 피해를 끼치고 아버님께도 말썽만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정우야, 아버지를 다시 혼자 두지 마라. 순이가 마지막에 남긴 당부였죠. 저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가 당신들 집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아가 등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지아가 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놀려. 선생님들도 나만 이상하게 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혜린이를 잃었을 때도 순이를 보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슬프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화가 났습니다. 왜 이 사회는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왜 사람들은 편견과 소문만 믿고 진실은 보려 하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서연과 지아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순이의 유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보호하는 게 더 급선무였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주눅 들어있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제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저녁 지아가 서점에 놀러 왔습니다. 서연이 학교 회의에 가느라 늦는 바람에 지아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서 숙제해도 돼요? 지아가 책가방을 들고 서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저기 책상에서 해라. 제가 카운터 옆 작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혜린이가 숙제하던 자리였어요. 지아는 30분 정도 집중해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점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저 피아노 쳐봐도 돼요? 지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 피아노는 아내 순이가 젊을 때 치던 것이었거든요. 혜린이도 그 피아노로 연습했었죠. 그래, 쳐봐라. 결국 허락했습니다. 지아가 피아노 앞에 앉더니 건반을 살짝 눌러봤어요. 오랫동안 조율하지 않아서 음이 조금 틀렸지만 여전히 소리는 났습니다. 그런데 지아가 치기 시작한 멜로디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혜린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곡이었거든요. 지아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며 만들어내는 멜로디가 정확히 혜린이와 똑같았어요. 연주 실력도 템포도 심지어 틀리는 부분까지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혜린이는 그날 밤 늦게까지 피아노를 쳤어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서였죠. 아빠, 내일 선생님께 들려드릴 거야. 혜린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었습니다. 완벽하게 칠 수 있어. 그런데 다음날 오후 혜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신호를 못 봤다고 했죠. 지아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아이가 저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어때요? 잘 쳤죠? 그 웃는 모습이 혜린이와 너무 닮아서 저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응, 잘 쳤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아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서점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보며 20년 전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혜린이의 물건들을 넣어둔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혜린이가 즐겨 입던 옷들, 좋아하던 인형, 그리고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받아온 혜린이의 가방도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음악책이 있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악보에 연필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내일 선생님께 들려드리기. 혜린이의 서툰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혜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비가 와서 위험하다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면?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항상 혜린이의 죽음을 제 탓으로 여겨왔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지아를 만나면서 그런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지아가 혜린이를 너무 닮았고 똑같은 곡을 치는 모습에서 운명적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지아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지아가 좋아할 만한 계란 후라이와 햄,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어제 피아노 잘 쳐줘서 고마웠거든. 제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연과 지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정우의 연인과 그 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후회를 지아를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지아에게 혜린이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혜린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지아에게 주고 싶었고요. 그것이 아마도 하늘에 있는 혜린이와 순이가 바라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석 달째가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 잠깐 다녀올게요. 서연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인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딘가 나가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어디 가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 가세요? 이번에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시립병원에 봉사활동하러 가요. 호스피스 병동에서요.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주 가시는군요. 네, 지아 아빠가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서연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이 가는 시립병원이 어디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어느 병원이에요? 시립중앙병원이요. 지아가 어릴 때 치료받았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시립중앙병원은 바로 순이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병원이었거든요. 서연이 나간 후
저는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 하필 그 병원일까요? 그리고 지아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것도 묘했고요. 결국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서연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시립중앙병원에 도착하니 7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순이를 마지막으로 배웅했던 그 차가운 복도, 소독약 냄새까지 똑같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6층에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환자들과 대화하고 물을 떠다 주고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한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 귀에 들렸어요. 우리 지아가 각막 기증을 받았거든요. 서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증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아가 각막 기증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군가의 선물로 우리 아이가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 마음을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아가 각막 기증을 받았다니요. 그것도 몇 년 전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그날 밤 서연이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지아가 어릴 때 많이 아팠나요? 네, 선천성 각막 혼탁이 있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5살 때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언제였죠? 7년 전이었어요. 2017년 봄이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17년 봄, 바로 혜린이가 사고를 당한 시기였어요. 혜린이는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였지만 평소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때 각막도 기증했었는데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며칠 후 집에 우편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시립중앙병원에서 온 것이었어요. 뭐예요? 서연이 봉투를 받아들고 의아해했습니다. 지아가 병원에서 편지를 썼나 봐요. 서연이 봉투를 뜯어봤어요. 그 안에는 아이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이건 지아가 쓴 감사 편지인데. 서연이 편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기증자분께 쓴 편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왔을까요? 제가 봉투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봉투에 적힌 주소는 분명 저희 집 주소였는데 수신인 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증자 유족께. 제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지아의 서툰 글씨로 쓰여진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저에게 눈을 선물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혜린이가 기증한 각막을 지아가 받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아가 혜린이와 그렇게 닮았던 거였구나.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정해진 인연이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아와의 첫 만남, 빨간 모자, 동화책, 피아노 연주, 그리고 이 편지까지. 혜린이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 바로 지아였던 거예요. 저는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멈춰버렸어요.
봉투에 적힌 기증자 유족계라는 글씨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아가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지아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병원에서 기증해 주신 분께 감사 편지 쓰라고 해서 썼는데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지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혜린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는 장기 기증에 동의했었어요. 혜린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지아가 바로 혜린이의 각막을 받은 아이였던 거예요. 지아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아를 불렀어요. 네, 할아버지. 너 몇 살 때 수술 받았다고 했지? 5살 때요. 7년 전이요. 지아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7년 전 바로 혜린이가 세상을 떠난 그 해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서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서연 씨, 앉아보세요. 제가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혜린이라는. 제가 혜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장기기증,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혹시 지아가 받은 각막이. 네,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 혜린이의 각막이에요. 그 순간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는지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할아버지 딸이었던 거예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지아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딸 혜린이가 지아에게 선물을 줬단다.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눈을. 지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늘이 저에게 보내준 선물인 줄도 모르고. 아버님, 일어나세요. 서연이 급히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지아가 제 딸과 그렇게 닮았는지, 왜 같은 책을 좋아하고 같은 곡을 치는지.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혜린이가 지아 안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준 거였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아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저는 혜린이 언니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아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지아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는 거야. 제가 지아를 안아주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왜 다들 울고 계세요? 정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정우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에서 감동으로 바뀌어 갔어요. 아빠, 그럼 엄마가 우리를 다 이어준 거네요. 정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혼자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정우도 제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4명은 그렇게 거실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그 순간 모두 사라졌어요. 혜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혜린이는 죽어서도 다른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를 통해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준 거였어요. 지아야,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혜린이 언니 대신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해 줄게. 제가 지아에게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혜린이 언니를 기억하며 착하게 살 거예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로 혜린이와 똑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혜린이를 위한 작은 추도식을 했어요. 지아가 혜린이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으니까요. 혜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지아와 서연이 저에게 온 거였어요. 이제야 순이의 유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를 다시 혼자 두지 마라. 순이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후, 저는 정우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세요. 정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럼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석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지아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지아야. 제가 지아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지아, 할아버지랑 평생 같이 살아줄래? 지아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할아버지. 우리 피아노도 같이 쳐요. 그래, 할아버지가 지아한테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혜린이 이모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게. 지아가 더욱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로 혜린이를 닮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저녁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지아는 숙제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었고 정우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지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쳐드릴까요? 혜린이 이모가 좋아했던 곡 쳐볼래? 제가 제안했어요. 지아가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멜로디를 들어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혜린이가 지아를 통해 다시 제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온 가족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한다, 우리 지아. 감사해요, 할아버지. 지아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순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우를 혼자 두지 말라고 가족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사진 속 순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와 서연이가 왔어요. 혜린이가 보내준 선물이었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제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일찍 일어나서 저와 함께 서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책 읽을까요? 지아가 동화책 코너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지아가 골라봐. 그럼 이거요.
지아가 선택한 책은 빨간 모자였습니다. 혜린이가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이었죠. 좋은 선택이야. 제가 지아 옆에 앉아서 함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연과 정우도 서점에 왔어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서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우가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겼는데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걸었어요. 지아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서점 가도 돼요? 당연하지. 지아는 할아버지 서점의 특별한 손님이야. 지아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피가 섞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혜린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 지아, 그리고 지아를 키워낸 서연까지 모든 것이 하늘에서 정해진 인연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서연을 보며 생각했어요. 7년 전 순이를 잃고 혼자가 된 제게 하늘이 새로운 가족을 보내준 거였어요. 이제 제 집은 다시 따뜻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피아노 소리도, 아이의 웃음소리도, 며느리가 부르는 노래도 모든 게 소중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혜린아, 순이야, 고마워.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졌어.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이 혜린이와 순이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하늘에서 지켜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